누구야 거기다 광고를 넣는 게. 땅 팔아서 하냐? 땅 팔아서 사라니까. 땅 팔아서. 땅 없어. 아, 옥천지주 땅 진짜. 팔어. 우리 집은 고향이 이북이라 땅이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이 남쪽에. 아 저도 없어요. 땅이 있으면 뭐. 김인호 선생은 저 옥천 지주집 아들이라서 전에 그 옥천에 가서 거기 올라갔더니 저 밑에 보이는 땅이 다 지금은 아 아니고 옛날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해방 직전에. 정말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진짜 그래. 그 옛날에 그 해방하고 나서도 돈 있는 집은 서울에 이제 자식들 공부하러 보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출세한 사람도 있죠. 솔직히 출세한 사람이 몇 프로 돼요. 거의 일부지. 많죠 않죠. 예. 그때 공부 못해서 못 올라가고 시골서 농사 짓던 사람이 몇백만 평 이런 거 다 팔아서 수백억 수천억 대 부자 되고, 그쪽은 잘해야 지금 그냥 월급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인생은 그렇게 바뀝니다. 아 원래 그 해방 이후 다 그랬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공부한다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왜 소 팔고 논 팔아서 서울로 아들을 유학 보내면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운 좋으면 이제 대학 교수나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치, 어쨌든 근데 아니면 절대 회사원 하거나. 그래봤자 몇 퍼센트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회사원 뭐 뭐 하거나 뭐 이랬었는데 지방에서 그냥 공부를 좀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농사 짓겠다 이렇게 남아셨던 분들은 땅값이 너무 올라서 그럼 예, 그런 분들은 요즘 벤츠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원 하셨던 분들은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거 예. 몇 억이래 봤자 황이고. 음. 그 요즘 지방 가면 벤츠 트렁크 열고 곡괭이 꺼내시는 분이 그렇죠. 제일 거기서 부자야. 장어 꺼내고. 예. 지금 큰일이네 이게 지금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큰일은 뭐 그냥 하면 돼. 그래요? 예. 그냥 뒤에 가면 다 맞아. 뒤에 가면 다 맞아요. 뭔 상관 있어.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이야. 그냥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이 공평하다는 그 얘기예요. 공부를 출세한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옛날 양반 선비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학력 뭐 가방끈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들이대려고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끈들고 다녀. 그래서 뭐 너 몇 센치야, 나 몇 센치야. 이건 정말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에 전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적합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이든 뭐 인생을 쭉 살아가는 과정에 문제들을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부들은 굉장히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뜻입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공부가 시험용 공부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출세하고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출세하고도 상관이 없다. 자기 자존심하고도 상관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부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뭐 내가 꿈이 뭐 배 타는 거야. 그러면 배를 타기 위한 수준의 공부. 그리고 예를 들면 배에서 그것도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뭐 하여간 뭐 그거를 위한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뭔가 이런 이게 뜻입니다. 아직도 공부 뭐 배운 거 신분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할 때에 학력이 짧으면 창피하다. 뭐 결혼식 요즘은 그런 거 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꼭 했잖아. 뭐 신부는 어느 대학교 나오고 신랑은 어느 대학교 나오고 뭐 아버님 주례사 가면 아버님은 그랬죠. 뭐 하시고 아버님은 뭐 뭐 하시고 현재 신랑 직업은 뭐고 그렇지. 뭐 이런 부분들 그거 하려고서 인생의 3분의 1을 날려? 그 순간에 쪽팔림 때문에 안 쪽팔리면 되는 거거든. 왜 쪽팔려? 아 주례사 없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지. 요즘 주례사 없는 결혼을 하면 되죠. 주례사 없는 결혼을 하면 돼요. 뭐 주례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돼. 뭐가 창피해? 그러게요. 실록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빠진 이유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분이 계시긴 하네요. 대답해 주세요. 보신 분이. 아니 제가 뭐 봤다고 전 몰라요. 저 모르는- 고대사 모르잖아. 나보다 가깝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고려시대 전공자인데 그래 저 고자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고대사 모르지? 더군다나 조선왕조실록 당연히 제가 전공시대가 고려시대니까 모릅니다. 야 치사 고려시대 한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 고대사는 자기 앞이니까 알고 조선시대사는 뒤니까 안 돼. 저는 앞뒤라서 그래서 몰라요. 옛날에 옛날에 좀 치사한 얘기지만 교양한국사 같은 거 강자가 벌어지면 막 싸움나.
내부 갈등이 나요. 왜냐면 강제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거야. 고대사 하는 애들 니들이 뭘 알아? 고대사밖에 모르잖아. 현대사 하는 애들 현대사밖에 모르잖아. 그때 고려시대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바로 앞문 뒷문이야.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 알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하는 애들이 우리도 중간이잖아 그러면 이게 그 고대하고 고려하고 이게 비슷한데 조선시대는 고려를 이해를 고대를 이해 못한대. 자기는 다 할 수 있대. 고려사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교양 한국사는 고려사에게.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미루지 말고 흑치가 지명하고 관련되냐고. 왜 전 남한테 몰라요. 떠넘겨? 모른다니까 진짜로. 모른다니까. 흑치상치의 흑치가 뭐 그 이빨 꺼멓게 물들이는 그 일본 어디. 근데 그게 그죠?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버마 같은 데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많아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에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그치 하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확인할 기회는 그게 없잖아요. 길게 없죠. 그리고 옛날 한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지금처럼 이름 바뀐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김춘추 이런 중국식 이름이 나오게 된 게 딱 그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발음대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 발음이 주로 몽고 발음 비슷해요. 뭐 우루무치 뭐 이렇다며. 그래서 흑치도 그걸 한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발음 그대로. 예.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잉 해석은 이제 자제해야죠. 그리고 고정실록하고 순정실록에 빠진 이유는 뭐냐? 실록은 원래 다음 왕조에서 편찬을 하는데 고정 때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으로 사실 또 예, 바뀌었던 그렇죠. 거기도 하죠. 예. 그래서 고정실록하고 순정실록은 중추원에서 편찬했지. 중추원이지. 중추원이 되나요? 중추원 아니 일본 만들었던 거 맞을까? 뭐 그렇겠죠. 그쪽일 예. 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편찬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이런 고유명사는 다 많이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안 쳐주는 거죠. 조선 후기 왕들은 왜 조선 초기 왕들보다 자손이 적었나요? 그거는 역시 그건 김인호 선생님이 잘 아는데 전 전공인데. 몰라요. 이게 윤은표 선배는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얘기네. 윤표 선배님이 사실 계셔야 답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훈평이 얘기하면 대답이라도 하더니 이제 완전히 개기네 그냥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조선 후기 왕들이 자손이 근데 적은 이상하게 어느 왕조든지 후기로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귀해지더라. 중국도 그러게요. 그렇잖아. 예, 중국도 그렇고. 예. 예, 그렇죠. 예. 자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그래서 있죠.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이제 왕조가 계속되다 보면은 뭐 근친혼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는. 근데 설도 조선 있고. 왕조야 뭐 근친혼은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그다음에 얘기는 맞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뭐 색에 빠지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강이 좀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설도 있고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건.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점점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건 뭐 사실이죠. 예. 왜냐면 전에도 말했지만 왕들의 사생활을 몰라요. 음. 사생활의 비밀은 지켜야 된다. 이거 철칙이거든. 그러니까 걔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뭐 아무래도 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게 건강 관리를 오히려 한다고 자꾸 이게 그 궁궐 내에서만 키우고 뭐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그리고 하고. 그때 먹는 보약이 요즘 보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야, 독약. 그런 것도 꽤 있어요. 뭐 이상하게 뭐 개미알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걸 먹으니 그게 몸이 버티냐고요. 뭐 안에서 그런 개미가 새끼치나 보죠 뭐. 도큐멘터리 전쟁사 할 때 대본에 뭐가 적혀 있나요? 대사가 적혀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하다니까 이렇게 그 큐 카드라고 그래요. 그 이렇게 카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방송에서 다 큐 카드라고 해서 큐 카드를 쓰거든요. 통상은 뭐 대본이 들어가잖아요. 대본 대사가 적혀 있죠. 대본이 뭐가 적혀 있겠어요? 있어요. 예. 다만 그대로 읽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이게 대체로 그거는 이제 참고하라 이런 참고로 뜻입니다. 보고 예. 이제 뭐 멘트 들어가는 멘트라든가 뭐 그런 거는 보지만 또 자기 거도 이게 추가로 적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큐카드가 필요한 이유가요. 이게 대본이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방송은 여러 사람이 같이 출연하잖아요. 일본 토크멘터리 이 전쟁사도 네 분이 같이 출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꺼번에 말을 하면 이야기가 꼬여요. 그래서 이야기 순서를 잡기 위해서 대본을 만들고요. 또 대본에는
팩트나 이런 걸 적어 놓기 때문에 그런 팩트 부분에 명사가 생각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 뭐 연도가 생각이 안 난다든가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쭉 대본에다가 어쨌든 대사를 적어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모든 방송이 다 그래요. 야, 이제 점점 이제 질문 어려워진다. 또 나오는 거 시작한다. 어느 게? 아, 그새 질문이 막 나오는데 왜 18세기까지도 조선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조선 시대는 왜 성리학에 집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등한시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다음 스트리밍 때는 프레임 안 끊어지는 시청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원인을 이제 알아야 이게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컴퓨터의 문제인지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걸 알아야 저희도 이거를 좀 이 해결이 가능할 텐데요. 이게 때마다 이렇게 바뀌니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한 달쯤 전부터 프레임 끊기는 현상이 심해졌고 아, 그래요? 색깔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프레임 끊기는 게 인터넷 때문인지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그 저기 이런 정도로는 거의 최상급인데 이게 한 1년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왜 이거 윈도우는 한 번씩 이거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저기 속도 저하 뭐가 걸렸는지 그걸 수도 있고요. 아, 메모리 처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문제일 수도 있고 요즘 유튜브에 이런 현상이 많대. 왜냐면 어제 내가 맥으로 보는데도 계속 끊어지더라고. 저도 뭐 그런 거를 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안 올라가고 있다고 요새 아니면 그러고 있어서. 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인터넷 배선을 못 고친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옛날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저기 소프트웨어가 자꾸 하면 이 인터넷이 과부하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느려지는 정세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씻어내야 되는 건지 건물을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그렇지. 성리학에 집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등한시한 이유가 뭔가 이거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지? 그 성리학이라는 걸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생활하고 관계없는 학문은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 학문은 아니에요. 조선 초기,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기까지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항상 그 실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허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비학문이고 실생활에 진짜 필요한 학문은 성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국가의 정책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성리학적인 원리를 도입하면서 그 성리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 생활에도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어쨌든 조선 전기를 슬슬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 특히 예의나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서로 간에. 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실생활의 문제하고 괴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이 철학적인 형태를 또 좀 벗어난, 그야말로 쓸데없는 논쟁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생활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은 성리학이 실생활을 괴리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제 농번 사회에서 이제 그 뭐냐 좀 정체적인 경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념적으로 첨단이라고 생각하고 개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식생활을 갖고 얘기해요. 나는 쌀밥에 고추장 김치 없으면 못 먹어. 이런데 누가 스파게티를 가져왔어. 그러면 스파게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나는 쌀밥에 김치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 스파게티도 먹고 뭐 피자도 먹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개방적이야 그러겠죠. 근데 스파게티도 없고 피자도 없어. 맨날 똑같은 거 먹어. 나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를 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다 너무 덤탱이를 씌우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뭐 새로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새로운 걸 들어오거나 보는 일이 비행기가 없죠. 들어와야 뭘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하지. 근데 그냥 상태가 매일 똑같죠. 같죠. 네. 그거를 성리학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만 아예 책임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농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성리학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유학도 그랬고 모든 중세 카톨릭도 카톨릭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학문도 그렇게 되죠. 예. 사회적 현상을 사상에다 갖다 떠넘기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사상은 그 시기에 삶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김치만 먹다가 뭐 피자가 들어왔다. 그럼 그걸 먹을 건지 말 건지를 논쟁한다. 이 실생활하고 무관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꾸. 간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오늘 이제 열하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박지원이 지은 책이고 한국의 요즘 이제 대표적인 고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열하일기에 대해서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열하일기 뭐 간략하게 소개만 좀 드리면 1780년이죠. 정조 4년인데요.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 사신단을 따라서 누구를 이제 무엇 때문에 가게 됐냐면 걸륭 황제, 그러니까 이게 6번째 황제죠. 걸륭제의 그 70세 생일을 맞이하여 그 축하를 위해서 파견되는 사신단에 끼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어쨌든 뭐 출발이 음력 5월 말, 그다음에 이제 요동벌판을 거쳐서 8월 초에 북경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황제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여름이라고 해서 그 피신을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열하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열하를 갔다가 다시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10월 말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 이제 자기가 가서 청나라에서 보고 뭐 배웠던 것,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 길에서 겪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기록을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하는 뭐 제가 찾아보니까 베이징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하북성 동북부 난하지류였던 무열화 서쪽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른바 피서산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별궁이 있습니다. 여름 별장이지. 그렇지, 이른바 여름 별장인 셈이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중국의 명나라 같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청나라이고 이들 자체가 이제 몽골족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한 군데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궐을 여러 군데 지어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습관, 그러니까 유목부족적인 습관 때문에 아마 이런 피서산장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렸다 온 거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 어쨌든 뭐 연행록이라고 하는 거,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쓰는 기록들을 보통 연행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열하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보시면 뭐 시에 관련된 이야기, 뭐 특히 이제 중국 지식인들하고 하는 필담, 뭐 이런 것들도 꽤 들어가 있고 해서 요즘도 뭐 그런 부분들이 글쎄 전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석본이라도 다 읽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되게 열하일기를 좀 간략하게 이렇게 바꿔서 책으로 옛날 책이네요. 네. 참 죄송합니다. 꽤 두껍죠.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책인데 네, 네. 꽤 두껍잖아요. 요즘 종이가 그때 두꺼워. 요즘 책이면 요 정도 되지 않아. 옛날 책 이 정도 하드카바면 요즘 책으로 이만큼? 절반? 꽤 될 거예요. 예. 절반? 예. 그리고 그래 조금 두꺼운 책 정도 되겠네요. 네. 사실 원문을 그냥 풀어서 해석한 거는 사실 한자도 꽤 어렵죠. 물론 이제 옆에 이제 한글이 달려 있다고 해도, 병기라고 해도, 같이 기록됐다고 해도 그 자체도 꽤 어려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부분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중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게 중국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연행록이 많아요. 조선시대 전해지는 연행록이 의외로 많은데 참 그게 역시 이게 뭐가 정말 보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그렇죠. 그냥 갔다 와서 쓴 거 연행록 쭉 읽어보면 정말 써먹을 데가 없는 얘기가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조금 많죠. 조금 네. 많아요. 이거 왜 썼나 싶을 그러니까 왜냐면 정도로. 형식적인 보고서 그야말로. 막 일지. 네. 오늘 몇 마일 갔다. 네. 몇 마일이란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몇 리 갔다. 어느 마을 가서 잤다. 몇 리 갔다. 어느 마을 가서 잤다. 이거로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는 날씨가 경우도 어땠다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 뭘 봤어. 와. 야, 정말 대단하더라. 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대단하다. 이제 박지원 왜 열하일기가 가장 대표적인 연행록으로 인정을 받냐면 박지원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오랫동안 벼르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북학파의 이제 이덕무나 박자가가 중국을 세 번씩 갔다 오거든요. 근데 박지원이 못 갔거든요. 가서 얘기만 막 들은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갔다 와서 뭐 음식이 맛있더라 맛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덕무나 박자가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박자가 이미 북학이 썼고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뭐 이런 어떤 우리 사회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이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그렇게 가니까 압록강 건너갈 때부터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 그 중국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다 철학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금성이 그렇게 건물이 크다며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뭐 김영선 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해외여행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네. 해외 나가보는 게 진짜 꿈이었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래서 뭐 진짜 이런 거나 보다가 외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 오면 이런 걸로 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책으로 글로 읽다가 오면 왜 김참삼의 그렇지. 세계 여행기 뭐 이런 거 같은 아주 오래된 글로만 보다가 그래서 이제 외국서 가끔 이제 이민 갔던 분이 오시거나 해요. 물어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다 똑같지. 다 똑같은데 그래도 근데 똑같은 사람이 왜 다른 집에서 살고 다른 가구를 쓰고 다른 방식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거야. 근데 이분들은 그게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사실 이거 교훈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렇죠. 네.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칼로 찌르면 빨간 피 나와. 뭐라고 말해요? 의학이 필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였는데 박지원의 열화일기를 보면 같이 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철학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겨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맛있는 것이요. 박지원은 여기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질문 내용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거일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있는데 책으로만 맨날 봤었죠. 그러면 이제 햄버거라고 하는 이제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긴 거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책에서 봤어요. 이제 외국 분이 오셨죠. 외국에 이제 있다 한국 분이 오시면 그 햄버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야 그건 뭐 한국 음식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김치가 훨씬 나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여기에 이제 질문 자체가 그 햄버거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 햄버거를 왜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후자의 질문에 답변이 들어가려면 미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서 햄버거를 많이 먹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후자의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앞에 이제 연행록에 왜 이렇게 사소하게 뭐 그냥 대충 오늘 날씨 어때서 이렇게 쓴 사람들은 가서 먹었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고요. 비려. 뭐 그냥 그러고 끝내는 거야. 그렇게 끝내는 거고요. 그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먹는 햄버거를 많이 먹지? 지금은 이제 많이 드시지만 옛날 우리 때만 해도 햄버거라는 음식이 보지를 못했었으니까 왜 많이 먹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그런 걸 분석하는 거지. 햄버거가 맛있냐 맛없냐가 아니라 이 조리법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왜 햄버거를 많이 찾아서 먹을까? 그렇죠. 이게 맛있다 이게 좋다가 단순히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맛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소위 다른 요인이 있는가? 패스트푸드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한국 사람 패스트푸드가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손맛 하는데 얘들은 왜 음식에 정성을 안 들이고 후다후다 구워낼까? 사회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고 그거를 먹는 사람들의 직업이 다르니까 패스트푸드라는 게 나오게 되는구나. 이런 거에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금은 패스트푸드가 필요 없지만 우리도 산업화가 되면 패스트푸드가 필요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전통 음식을 손맛을 버리고 속도 맛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백종원 씨 히트 치는 것도 그냥 가만히 보면 나 잘 안 보긴 했지만 이거 만들 때 너무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딱딱 이렇게 해버려 하는 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한식의 패스트화라고 은근히 그게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규격화시키고 그렇고, 모듈화시키는 거. 그리고 왜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마요. 이게 맛있어. 근데 말을 나처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또 기분 나쁠 테니까 그죠? 한식을 햄버거로 만드냐 이렇게 아니라 이게 가정식 뭐 그렇게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박지원이 먼저 봤던 거죠. 음식 얘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알기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거 쪽으로 봤는데 그건 책도 쓰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열알기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좀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